상반기 보고서에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시한 경우, 이 경우 스루풋 손익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하림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는 사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97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10.4%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연말보다는 15.5%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영업이익으로는 적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스루풋 손익은 재고가 감소하면 그만큼 많이 판매한 거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약간 적게 상승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11.7%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4.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30.4%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좀 올라갔고 원가 생산성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어, 데이터만이 아니고 재고자산 명세도 이와 같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요 연말 거는 연간 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분석을 위해 가지고는 전체 재고 자산을 제가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한 하림은 특별한 유동 생물 자산 닭을 키우죠. 양계를 하면서 육계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동 생물 자산도 저는 스루프 분석을 할때 이것을 제공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살아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괄 제공으로 넣어서 분석을 해도 되는데 편의상 이번 건은 재고 자산만 적용해서 스루풋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공시가 안 됐는데 상반기 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안 돌아간 머리 끙끙거리고 생각해 본 결과 가공 비율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면은 모든 걸 이 역산으로 다 풀이해낼 수 있다는 착상을 얻어 가지고 좀 끙끙거리면서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어, 이런 것이 이제 회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접근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뭐 일반적인 원가 회계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저 같은 책상은 하질 않겠죠. 왜냐면은 저는 스루프 분석을 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해야 될 일은 이게 이제 연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입니다. 이 합계액은 이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합계액은 영업비용, 총 영업비용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영업비용이라고 불러도 뭐 안 될 건 없겠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영업비용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Material Cost라고 한 거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선택을 했고 뭐 서비스업이나 이럴 때는 변동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비라고 얘기할 때는 오이는 고정비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제조업에서도 오이는 변동비 성격이라고 인식을 해서 물론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만은 위에 있는 MC
변동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고 다른 비용들은 매출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MC와 OE를 디커플링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를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이 디커플링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볼멘 소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디리스킹이야, 디리스킹. 우리가 위험 회피 좀 해보려고 그래. 말도 안 된다, 말장난하고 있다. 뭐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디커플링 합니다. 여기서도 저도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 그래서 이 운영 비용에서 판관비를 빼요. 운영 비용을 이렇게 산출을 했잖아요. 그럼 판관비는 이 판매 관리비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뭐겠어요? 가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 그래야 이제 분석이 시작하는 거죠. 중국하고 디커플링이 안 되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냥 저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공 비율이라는 것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을 지금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재료비 더하기 이제 가공비인데 가공비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에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품을 따로 안 보고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상품 매출원가, 상품의 판매량으로 보겠죠. 상품 출고액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 매출원가란 것은 상품 사용량이라고 얘기하면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상품 매출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상품의 판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상품의 출고액이라고 얘기해도 뭐 안 될 건 없겠죠. 그 마진이 안 들어간 상품 매출원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재료비 성격으로 그냥 인식을 하면은 원재료 속에 그냥 포함해 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가공비를 그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면은 가공 비율을 산출할 수 있죠. 2021년도에 가공 비율이 35%인데 2022년도에 30.8%라면은 가공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상승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올 때는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8%에서 또한 상반기까지의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 또는 하락, 그 이 추세를 봐가지고 상반기 가공 비율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가지고 이게 뭐 소수점으로는 좀 틀리지만은 29.5%로 했어요. 제가 이 원재료 가격 추이를 미리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꼭 이 원재료 가격이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내려갔다. 1.3%.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또 올라갔다라고 이 상승했다고 가정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요 산식에 의해서 뽑습니다. 아까 그 비성분에서 뽑는 방식이 있고 총 제조 비용은 이렇게 비성분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그럼 다른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성분도 공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총 제조 비용은 이런 식으로도 뽑죠. 매출원가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총 제재 비용은 매출원가에서 요거를 가로로 쳐버리면은 기말에서 기초를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한 게 가공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공비에서 판관비를 더하죠. 거꾸로. 이게 했던 방식을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 비용이 2,442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료비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영업 비용이 6,612억 원이니까 운영 비용을 빼면은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4,169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원재료 사용액이 상품 매입액이 얼마일 거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 WCAI로 해야 되는데 명세를 안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하니까 플러스 그 202억 원이면 재고가 202억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4,169억 원에서 202억 원을 뺀 게 원재료 사용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상품 매입액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이라 할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액이 맞는 표현인데 그 요걸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WCAI로 했을 때는 원재료 사용액이고 전체 재고 자산을 했을 때는 원재료 매입액이다. 이런 또 얘기가 되고요. 복잡하죠? 참 더하기 빼기인데도 복잡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안 해보면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원가 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는 그 상식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원가 회계가 너무 상식으로 하기에는 이게 전문화가 돼 가지고 어렵게 자꾸 만들어 가니까 제가 이제 스루풋 회계로 반란을 일으키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성분표에서 산출한 총 제조 비용을 Q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가정한 WC 비율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역산을 통해 비성분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B 더하기 C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가 파악됐으므로 매출 재료비를 산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투입된 그 재료비라고 인식을 하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스루풋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 재료비도 이 산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를 산출하려면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를 알 수밖에 알아야 그 전제 조건이 재정원가가 공시가 안 되는 현실에서 이것까지 추출해내는 데는 끙끙거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원가회계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 이런 수준까지 오는 데는 어, 지단한 노력을 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 이 책상, 요 그 매출 재료비 책상도 좀 배워봐야 될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110억 원이 돼서 12.2%가 그 증가했어요. 이게 제품 판매 증가율보다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지만은 원재료가 상승했다고 가정해서 한 거니까 오르게 된 거고 스루풋 금액상 7.9% 증가했고 스루풋율 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뭐 0.3%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요. TOE 생산성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 영업이익은 420억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거의 60억 정도가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재고자산이 감소한 거,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어, 보였듯이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했으려면은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적용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했을 때는 이렇게 그 스루풋이 이익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1, 2단계는 제가 마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식으로 좀 읽어서 이해를 해보면은 현금이 196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재고가 169억 원만 감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203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6억 2천억 원에 아니 6억 2천만 원의 이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평가액이 2억 9,100만 원이요. 그러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3억 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2년도에는 그 방식으로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하는데 이 상반기에 3억 3천 요거 좀 불투명한 겁니다. 이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느냐라는 것을 회사는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알 수가 없죠. 내역을 인건비 2022년도 거를 가져왔는데요. 직원 수는 그냥 상반기 걸 가져왔습니다. 그 경우에 인당 평균 예상 임금은 예상이 아니죠. 이거는 지난 거니까 이미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5천만 원 됐다가 한 연간 400만 원 정도 임금 인상이 된 거로 어, 규모는 대한민국의 뭐 6개라면은 되게 가장 큰 업체고 뭐 하림이 H&M 뭐이 해운 회사까지 인수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음, 그 좀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이 투자 부동산 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적으로 가져왔는데 에, 이 투자 부동산이 이 투하 자본 비율로 봤을 때 투하 자본으로 했어요. 2.9% 정도 투자 부동산이 있다. 이러면은 본업이 이제 영업이라고 그러면은 투자 부동산은 본업이 아니고 영업 외 활동이죠. 부동산 투기를 기업도 하냐 마냐 뭐 이런 게 요즘에 이제 또 관심 사항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표현을 해 봤는데요. 어, 그러나 어쨌든 이 운영 비용에 저걸 넣었단 말이죠. 이 투자 부동산 생각비를 그러면은 이게 원가를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뭐 남네 안 남네 뭐 이런 금액까지 넣어 가지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영업비용으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뻐저씨들 이렇게 영업비용에 넣어가지고 떨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적게 나시다. 뭐 이런 것이 되겠느냐. 아마 이 현대차에서는 납품 단가 계산할 때 들은 얘기로는 당연히 투자 부동산 상각을 하는 회사 거는 그거는 가격 인정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전체 재고 회전율이 5.3회전으로 상승했어요. 재고가 좀 줄었다는 얘기죠. 수르픈율은 근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은 상승했고, 근데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 줄였습니다만은 50%가 넘어가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일반적으로는 무너집니다. 채권자한테. 그런데도 잘 견디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스르프 타임즈에서도 소개를 할 거지만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이제 뉴스에 이슈가 돼서 나왔습니다. 어떤 경영 분석하는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상반기 영업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 원가 회계 기준이죠. 어, 이자도 못 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는데 할인은 3.5라면은 이게 영업이익 나누기 지급이자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3.5에서 플러스 3.5에서 좀 좋은 겁니다만은 그러나 작년보다는
1.4나 좀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퍼센테이지로 아니고 지수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버퍼율이 8.7%, 한 두 자릿수가 안 돼요. 안전선으로 보는 게 50%부터 시작한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수금 속도하고 돈 줄 거 그거 감안해서 얘기했을 때 수금은 빨리 하는데도 대금은 좀 늦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10% 이하라고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급이자가 주는데 급급하다. 이런 얘기도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아, 인과관계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상관관계만이 아니고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회전율은 올라가고 슬로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그 충분 조건 논리 도표로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에, 또 의무사항으로 원재료 가격 추이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평균, 가중 평균이 정확합니다만 그럴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5.1%가 상승했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29.5%나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 이 사료, 원료, 옥수수, 뭐 소매 이런 게 꽤 많이 올랐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 시세들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 올해도 그 뭐 소맥은 꽤 올랐네요. 어쨌든 그래서 가공 비율이 내려갔던 건데 더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제품 가격도 하락했다고 인정했는데 그 안 하고 제품 가격도 또 상승했어요. 자, 그래서 글로 정리한 거를 읽어보면은 반중 추놀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인데 모두 반대다. 반증은 검증되지 않으므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까지는 유효하다. 원재료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왜냐? 뭐 6% 가까이 판매 가격이 올랐는데 5.1%뿐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아이고 호감기가 잘 안 났네요. 상대적으로는 내려갔다 이렇게도 이제 인식은 할 수 있어요. 억지 춘향식으로 맞추자면은 다만 재고 회전율이 WCA로 산출되지 못한 점은 오류의 범위, 오차 범위, 뭐 오류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있다는 점은 제가 좀 그 단서로 남기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100% 정확한 건 아니다 이 얘기죠. 흐름을 본다는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견표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그 이 납품업체한테 에, 그 납품 가격을 인상해 줄 때 아마 그 저가 실무자라면은 윗사람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보면은 그럼 백데이터로 다 주고 그 집계표로 딱 그 위에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가중평균을 정상적으로 봤을 때 가중평균이라고 가정합시다. 가격 상승률 5.1%인데 최저원가 비율이 70.5%였거든요. 이것도 변수는 계속 변동되는 겁니다만은 기준은 이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3.6% 상승 요인이 있다. 그리고 많이들 뭐 물건값 올려달라고 뭐 할 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뭐 전기값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공비 변동률은 니들 내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2%뿐이 못 올려, 가격 상승 압박률은 3.2%인데 이 회사는 5.9%로 크게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도 잘 팔리면은 좋은 거죠. 근데 대한민국 소비 경제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처럼 그 요즘 뭐 프라이드 치킨
잘 안 먹을걸요.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배달비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 닭 가격보다는 사실 기름값, 이닭 튀기는 그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식용유나 그런 오일류들은 뭐 제일제당 것도 한번 보긴 봤었습니다만은, 오르긴 올랐나요? 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3.2%뿐이 인상 요인이 없는데 만약 납품 단가를 승인을 받는 입장이 되면은 미쳤냐 5.9% 올려주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판매 가격 책정하는 거니까 5.9% 인상해서 출하합시다. 그래야 우리도 마진이 좀 남고 이자도 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뭐 내부적으로 의견을 하든지 마시든지 그렇습니다. 원가 회계 관점으로 그 연말까지 매출액은 1조 3,500억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이 경우 재고가 계속해서 16% 준다고 연말까지 봤을 때 계획은 한 720억 남는 건데 500 한 10억 분이 안 나온다. 그래서 더 3.5%더 노력을 해야 계획 한 수준 이상 넘게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재고만 16% 오른다. 매출 노력은 더 안 하고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재고만 늘리면은 이 매출 노력을 안 해도 857억 이익이 난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게 원가 회계고 그러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계속해서 분식 회계를 재고를 뻥튀기 하는 거죠. 유혹을 받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루폿 회계로서 예측해 본 것은 이거를 단가로 비유를 한다면 139만 원의 예측이 됩니다. 이 경우에 한 7만 9천 원 남는 거로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11년 전까지 좀 성공을 한다면은 예상보다 한 4.1%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에,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1조 4,460억 정도 했을 때 한 1천억까지 올릴 수 있다. 결론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계약 단가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단가 납품하는 입장에서 단가 차이를 보면은 에, 그 스루프 단가가 만 원 아니 4만 원 싸게 4만 원 싸게 아니 비싸게 나오죠. 비싸게 4만 원 비싸게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가격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재고가 감소한 경우거든요. 이럴 때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저는 이 디프레이션 경기 속에서 디프레이션을 완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스루포트 회계가. 그래서 이 재고를 감소시켰을 때 이 제한가가 들어오면은 대부분 깎지 말고 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다 했고 그러니까 음, 그냥 그 제시된 가격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판단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그 2,730원으로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장부 가격 94% 선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시중에서 최대 주주는 할인 주주로서 57.37%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30분이 걸렸네요. 어, 이 회계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시려는지 저는 의문이지만은 나름대로 딱딱한 이 손익회계를 좀 재미있게 좀 풀어보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